안녕하세요. 낭낭이입니다. 요즘엔 AI, 인공지능이라는 말들이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 간접적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흥행 요소를 담기 위해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극단적인 내용을 담기도 하지만 그냥 상상 속의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불안 요소를 남기기도 합니다. 마치 풀어야 할 숙제를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 이 책, 어떻게 인간과 공존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것인가를 읽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들은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연구가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시작되었고, 인간의 창조적 본능이 인간을 닮은 또 하나의 존재를 만들고자 하는데 모든 경우의 수를 찾아내어 인간에게 유익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합리적인 행위자가 합리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로봇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스스로 합리적인 학습을 해야 하는데 그 합리적이라는 것이 공동의 합리적이어야 하고 그 공동을 이루는 개개인도 합리적이어야 하고 그 합리적 기준은 또 어떻게 정리되어야 하는지 참 어렵고 복잡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든 창조물에 우리가 통제권을 빼앗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은 몇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주는 어떻게 움직일까? 생명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내 열쇠는 대체 어디에 있을까? 이런 것들은 생각할 가치가 있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이는 누구일까? 나는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 것일까? 약간의 물질, 즉 우리가 뇌라고 부르는 1kg 남짓되는 분홍빛이 감도는 회색의 불락망제가 어떻게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한 세계를 지각하고 이해하고 예측하고 조작할 수 있는 것일까? 오래전에 그런 의문을 떠올린 우리의 마음은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자 애썼다. 처음에는 호기심, 자기관리, 설득, 그리고 수학 논증을 분석하려는 좀 실용적인 목표도 그런 목적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마음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단계 하나하나는 마음의 능력을 담은 인공물을 창조하기 위한 단계이기도 하다. 즉, 인공지능을 향한 단계다. 지능을 창조하는 법을 이해하려면 먼저 지능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고대 그리스 철학의 초창기부터 지능이라는 개념은 지각하고 추론하고 성공적으로 행동하는 능력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지능이 무엇인지 합리적 정의를 내리는 것은 지적인 기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첫 번째 요소다. 두 번째 요소는 그 정의를 현실화할 수 있는 기계다. 뒤에서 곧 명백히 드러나겠지만 그 기계는 컴퓨터의 일종이다. 컴퓨터의 핵심 개념은 알고리즘이다. 알고리즘은 무언가를 계산하기 위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지정된 방법이다. 현재 알고리즘은 일상생활에 친숙한 일부가 되어 있다. 휴대용 계산기의 제곱근 알고리즘은 숫자를 입력으로 받아서 그 수의 제곱근을 출력으로 내놓는다. 체스를 두는 알고리즘은 체스 말의 위치를 입력으로 받아서 말 하나를 움직이는 것을 출력으로 내놓는다. 길 찾기 알고리즘은 출발 지점, 도착 지점, 도로 지도를 입력으로 받고 출발 지점에서 도착 지점까지 가장 빠른 길을 출력으로 내놓는다. 알고리즘은 일상 언어나 수학 기호로 적을 수 있지만 실행하려면 프로그래밍 언어로 적은 프로그램이라는 형태로 코드화해야 한다.
더 복잡한 알고리즘은 더 단순한 알고리즘을 서브루틴이라는 구성 단위로 삼아서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는 어디로 갈지 알도록 길찾기 알고리즘을 서브루틴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엄청나게 복잡한 소프트웨어 시스템도 이런 방법을 써서 한 단계씩 층층이 쌓아간다. 현대 AI의 핵심 개념은 지적 행위자, 즉 지각하고 행동하는 무엇이다. 행위자는 지각 입력의 흐름이 행동의 흐름으로 전환된다는 의미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일어나는 과정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한 예로 해당 행위자가 나를 공항으로 태우고 가는 자율주행 택시라고 하자. 여기서 입력은 초당 30프레임으로 작동하는 8대의 RGB 카메라일 수 있다. 각 프레임은 아마 750만 화소로 되어 있을 테고 각 화소는 3가지 색 채널 각각에서 밝기 값을 지니므로 초당 5GB가 넘는 데이터가 생성된다. 또 택시는 초당 100번씩 가속도계와 GPS로부터 데이터를 얻는다. 이 경이로운 양의 원자료의 흐름은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의 엄청난 연산력을 통해 매끄럽고 유능한 운전 행동으로 전환된다. 택시의 행동에는 운전대, 제동장치, 가속장치로 초당 20번씩 보내지는 전자신호도 포함된다. 체스 프로그램은 이따금 상대방의 수와 체스판의 새로운 상태가 입력될 뿐 대부분의 시간에는 그저 시계의 째깍거림만이 입력되며 행동도 대부분의 시간에는 그저 프로그램이 생각하고 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이따금 수를 선택하여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시리와 코타나 같은 개인 디지털 비서에서는 입력에 마이크에서 나오는 음량 신호와 터치 스크린에서 오는 신호뿐 아니라 접근하는 웹페이지의 내용도 포함되며 출력은 음성과 화면에 표시하는 것이 포함된다. 지적 행위자를 구축하는 방법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성격에 달려 있다. 그리고 문제의 성격은 3가지에 달려 있다. 첫째, 행위자가 활동할 환경의 특성이다. 체스판은 혼잡한 도로나 휴대전화와 전혀 다른 환경이다. 둘째, 행위자를 환경과 연결하는 관찰과 행동이다. 예를 들어 시리는 자신이 볼 수 있는 휴대전화 카메라에 접근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셋째, 행위자의 목적이다. 상대방에게 체스를 잘 두도록 가르치는 일은 체스를 두어 이기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다. 행위자를 설계하는 일이 이런 것들에 어떻게 의지하는지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목적이 게임에서 이기는 것이라면 체스 프로그램은 현재의 국면만 고려하면 되고 지난 수들은 전혀 기억할 필요가 없다. 반면에 체스 교사는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학생이 무엇을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지에 관한 모델을 계속 갱신해야 한다. 다시 말해 체스 교사에게는 아이의 마음도 관련이 있는 환경의 일부분이다. 게다가 체스판과 달리 환경 중에서 직접 관찰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행위자의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의 특징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환경이 완전히 관찰 가능한가? 환경과 행동이 비연속적인가? 사실상 연속적인가? 환경에 다른 행위자가 있는가 없는가? 환경의 규칙이나 물리학을 통해 정해지는 행동의 결과가 예측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그런 규칙들이 알려져 있는가 알려지지 않았는가? 환경이 역동적으로 변함으로써 결정을 내리는 데 걸리는 시간에 심한 제약이 가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 결정의 질을 목적에 따라서 측정하는 시간의 길이 아주 짧을 수도 있고 중간일 수도 있고
아주 길 수도 있다. 짐작할 수 있겠지만 이런 특징들 때문에 문제 유형이 당혹스러울 정도로 다양해진다. 위에 나열한 선택 가지수를 그냥 곱하기만 해도 192가지 유형이 된다. 현실 세계의 문제에서 이 모든 유형을 찾을 수 있다. 대개 AI 이외의 분야에서 연구되는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고도 비행을 유지하는 자동 조종 장치를 설계하는 일은 기간이 짧고 연속적이고 역동적인 문제로서 대개 제어 이론 분야에서 연구한다. 더 쉬운 문제 유형도 분명히 있으며 관찰 가능하고 불연속적이고 결정론적이고 규칙이 알려진 보드게임과 퍼즐 같은 문제에서 AI는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더 쉬운 문제 유형에서 AI 연구자들은 꽤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탄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 왔다. 그런 유형의 문제에서는 기계가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곤 한다. 어떤 알고리즘이 어떤 문제 범주 전체에 걸쳐서 최적이거나 거의 최적인 결과를 내놓는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개별 문제에 맞게 수정할 필요 없이 그런 유형의 문제에 실제로 잘 적용될 때 우리는 그 알고리즘을 일반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처음에 컴퓨터가 작동하는 환경은 대개 본질적으로 형태도 없고 텅 비어 있었다. 입력은 오로지 펀치 카드를 통해 이루어졌고 출력도 라인 프린터로 문자열을 인쇄하는 것뿐이었다. 아마 그 때문이었겠지만 연구자들은 대부분 지적인 기계를 질의 응답기라고 보았다. 기계를 환경에서 지각하고 행동하는 행위자로 보는 견해가 널리 퍼지게 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였다. 1990년대에 월드와이드 웹이 등장하면서 지적인 기계가 활약할 완전히 새로운 우주가 열렸다. 웹 같은 소프트웨어 환경에서만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로봇을 묘사하기 위해 소프트봇이라는 용어도 만들어졌다. 소프트봇은 나중에 그냥 봇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봇은 웹페이지를 인식하고 문자열, URL 등을 출력하는 식으로 행동한다. 닷컴 열풍이 불 때 AI 기업들도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링크 분석, 추천 시스템, 평판 시스템, 비교 쇼핑, 상품 분류 등 검색과 전자상 거래에 필요한 핵심 능력을 제공했다. 2000년대 초에는 마이크, 카메라, 가속도계, GPS를 갖춘 휴대전화가 널리 쓰이면서 AI 시스템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접근할 새로운 환경을 제공했다. 아마존 에코, 구글 홈, 애플 홈팟 같은 스마트 스피커는 이 과정을 완결짓는 일을 하고 있다. 2008년경에는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의 수가 인터넷에 연결된 사람의 수를 넘어섰다. 이 시점을 사물 인터넷의 시작을 알리는 전환점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다. 자동차, 가전제품, 교통신호등, 자판기, 온도계, 쿼드코프터, 카메라, 환경감지기, 로봇, 제조 과정과 유통 및 소매 부분의 온갖 물품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그리하여 AI 시스템이 현실 세계를 지각하고 제어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커졌다. 마지막으로 지각 능력이 향상되면서 AI의 지원을 받는 로봇은 사물들이 엄격하게 정해진 위치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만 작동하는 공장 밖으로 나가서 체계적이지 않고 혼란스러운 진짜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카메라를 통해서 흥미로운 일들을 보게 되는 세계다. 앞으로 AI는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개인 비서, 스마트홈과 가정용 로봇으로 발전한다. AI의 오용, 잘못된 쓰임으로는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더 미묘한 방식은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결정을 내리도록 그들의 정보 환경을 변경하는 것이다. 또 다른 AI의 오용, 잘못된 쓰임으로는 치명적인 자율 무기를 들 수 있는데 특정한 시각적 기준, 즉 나이, 성별, 복장, 피부색 등을 충족시키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공격하거나 얼굴 인식을 통해서 특정한 사람을 공격하도록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대량 파괴 무기처럼 확장형 자율 무기도 핵무기와 융당 폭격에 비해 공격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시설은 파괴하지 않은 채 점령군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들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또 특정 인종 집단 전체나 특정 종교 신자 전부를 제거하는 데 쓰일 수 있는 것도 분명하다. 더군다나 핵무기 사용이 1945년 이래 우리가 넘지 않으려고 피해왔던 파국의 문턱을 대변하는 반면 확장형 자율 무기에는 그런 문턱이 아예 없다. 사상자 수가 100명에서 1000명, 10,000명, 10만 명으로 늘어나도록 공격의 규모를 순조롭게 늘릴 수 있다. 실제 공격 외에도 공격 위험만으로도 그런 무기는 공포와 억압에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 자율 무기는 모든 수준에서, 즉 개인, 지역, 국가, 세계 수준에서 인간의 안전을 대폭 줄일 것이다.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앞으로 수십 년 안에 본질적으로 틀에 박힌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이 모두 기계를 통해 더 값싸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아니,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클 것이다. 우리가 수천 년 전 수렵 채집인이기를 그만둔 이래로 인류 사회는 대다수 사람을 로봇처럼 써왔다. 사람들이 틀에 박힌 신체적, 정신적 과제를 반복해서 수행하면서다. 따라서 로봇이 곧 이런 역할을 떠맡는다고 해도 아마 놀랍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남아있는 고도로 숙련된 일자리를 놓고 경쟁할 수 없는 이들의 임금은 빈곤선 아래로 내몰릴 것이다. 레리 서머스는 이렇게 표현한다. 치환, 노동을 자본으로 바꾸는 가능성을 생각할 때 노동의 몇몇 범주에서는 생존 소득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앨런 튜링은 1951년 맨체스터에서 강연할 때 AI의 장기적인 미래를 이렇게 말했다. 일단 기계가 생각하는 법을 터득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허약한 능력을 넘어서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듯합니다. 기계가 죽을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이고 기계는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의 지혜를 갈고 닦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시점에 이르면 기계가 통제권을 쥐게 될 것이라고 예상해야 합니다. 세무얼 버틀러가 에레혼에서 언급한 방식으로요. 그 해에 튜링은 BBC 제3방송을 통해 라디오 강연을 할 때 이 우려를 다시 언급했다. 기계가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보다 더 지적으로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위치에 놓일까요? 설령 기계가 우리에게 계속 복종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해도 이를테면 전략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전원을 끔으로써 그럴 수 있다 해도 종으로서는 우리는 몹시 굴욕적인 느낌을 받을 겁니다. 이 새로운 위험은 분명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AI의 다른 접근법으로는 이로운 기계를 만드는 원칙 3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 번째 원칙, 전적으로 이타적인 기계. 기계의 목적이 오로지 인간 선호의 실현을 최대화하는 것이라는 첫 번째 원칙은 이로운 기계라는
개념의 핵심을 이룬다. 이 원칙은 기계가 전적으로 이타적임을 뜻한다. 즉, 자신의 안녕이나 더 나아가 자신의 존재 자체에도 절대적으로 본질적인 가치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두 번째 원칙으로는 겸손한 기계. 기계가 처음에 인간의 선호를 잘 모른다는 두 번째 원칙은 이로운 기계를 만드는데 핵심이 된다. 진정한 목적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기계는 일종의 겸손함을 드러낼 것이다. 예를 들어 인간의 의견을 따르고 자신의 전원을 끄도록 허용할 것이다.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기에 인간이 전원을 끌 것이라고 추론한다. 즉, 인간의 선호에 어긋나는 뭔가를 한다고 추론한다. 첫 번째 원칙에 따라 기계는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두 번째 원칙에 따라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따라서 인간이 기계를 끈다면 기계는 잘못된 그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것은 기계가 원하는 바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기계는 전원을 끄도록 허용할 긍정적인 동기를 지닌다. 기계는 인간과 연결된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인간은 기계가 실수를 피하고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할 정보의 원천이 된다. 세 번째 원칙, 인간의 선호를 예측하는 법 배우기. 인간의 선호라는 용어에 명확한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기계가 더 많이 배우게 함으로써 기계가 더 유용해지게 만드는 것이다. 나는 지능이 점점 높아지는 기계를 계속 통제하고자 한다면 AI를 근본적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우리는 20세기 기술의 원동력이었던 개념 중 하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주어진 목적을 최적화하는 기계라는 개념 말이다. AI 및 관련 분야에서 표준 모델을 떠받치고 있는 엄청난 힘을 생각할 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기까지 한 그런 생각을 왜 하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그렇지만 사실 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매우 낙관한다.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의 의견을 따르고 사용자의 선호와 의도에 점점 맞추어가는 AI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강력한 경제적 동기가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의 선호를 학습하는 데 필요한 원자료, 즉 인간의 행동의 사례가 아주 풍부하기 때문이다. 그런 자료는 수십억 명에 관한 데이터를 공유하는 수십억 대의 기계가 카메라, 키보드, 터치스크린을 통해 직접 관찰하는 형태뿐 아니라 간접적인 형태로도 얻는다. 가장 뚜렷한 형태의 간접 증거는 책, 영화,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등의 방대한 인류 기록물이다. 인간의 선호를 학습하는 AI를 만드는데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 인간은 멋지지만 추하고 질투도 하고 어리석고 감정적이다.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인간의 한 가지 명백한 특성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언제나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인간의 선호가 형성되고 빚어지는 양상을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해는 소셜미디어, 콘텐츠 선택 알고리즘이 조작하는 유형으로 인간 선호에 우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피하는 기계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20세기에 발전한 아주 많은 기술의 토대를 이루는 표준 모형은
외부에서 주입한 고정된 목적을 최적화하는 기계에 의지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모형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 목적이 완벽하고 옳다는 것이 보증되거나 기계를 쉽게 재설정할 수 있을 때만 작동한다. 그러나 AI가 점점 더 강력해진다면 어느 쪽 조건도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 외부에서 주입한 목적이 잘못될 수 있다면 기계가 언제나 옳은 양 행동한다는 말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로운 기계가 이런 기계라고 제시한다.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기계. 이런 목적은 우리에게 있고 기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기계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선택하는지 관찰함으로써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많이 배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계된 기계는 인간을 따를 것이다. 허락을 얻을 것이다. 지침이 불분명할 때면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다. 자신을 끄도록 허용할 것이다. 지금까지 지구에 산 사람은 1천억 명이 넘는다. 그들이 학습과 교육에 들인 기간은 1조 2년에 달한다. 우리 문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까지 문명의 지속은 오로지 다음 세대의 마음을 재창조하는 방식을 통해서만 이루어져 왔다. 이제 상황은 변하고 있다. 기계가 알아서 우리를 위해 우리 문명을 굴러가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식을 기계에 집어넣는 것이 점점 더 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문명을 다음 세대로 전달할 현실적인 동기가 일단 사라지면 그 과정을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1조 2년에 걸친 누적 학습은 현실적인 의미에서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기계가 운항하는 유람선에 탄 승객이 될 것이다. 영구히 항해하는 유람선에 영하 월2에 묘사된 것과 똑같이 말이다. 훌륭한 결과주의자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는 자동화를 남용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임이 분명해. 적절히 설계된 기계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맞지만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보라. 기계는 인간의 자율성과 능력이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삶의 중요한 측면임을 이해할지도 모른다. 인간의 행복을 위한 통제권과 책임을 인간 스스로 간직하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기계는 그래서는 안 돼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근시안적이고 게으른 인간은 동의하지 않을지 모른다. 여기서도 공유지의 비극이 작동한다. 개인이 보기에는 기계가 이미 지니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여러 해 동안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무의미해 보일지 모른다. 모두가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집단 수준에서 인류는 자율성을 잃을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인 듯하다. 우리에게는 자율성, 행위 주체, 능력을 지향하고 자기 탐닉과 의존성을 멀리하도록 우리의 이상과 선호를 재편할 문화 운동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원한다면 고대 스파르타 군대 정신의 현대적인 문화판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에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올 세계적인 규모의 인간 선호 가공을 의미할 것이다. 나쁜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드는 것을 피하려면 해결책을 도출하는 과정과 개인별 균형을 달성하는 실질적인 과정 양쪽으로 초지는 기계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어린아이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이 과정에 익숙하다. 일단 아이가 무력한 단계를 넘어서면 육아 과정은 아이를 위해 모든 일을 하는 것과 아이가 스스로 알아서 하게 놔두는 것 사이에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균형 상태와 다르지 않다. 어느 단계에 이르면 아이는 부모가
자신의 신발끈을 완벽하게 묶어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쪽을 택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이것이 인류의 미래일까? 훨씬 우월한 기계에게 영구히 아이처럼 취급받는 것이?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아이는 부모의 전원을 꿀 수 없다. 게다가 우리는 반려동물이나 동물원에 사는 동물이 되지 않을 것이다. 사실 현재 세계에는 미래의 이로운 지적 기계와 우리가 맺을 관계를 유추하여 판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 그 최종 게임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 낭낭이었습니다. 항상 언제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